1억이 생겼다 했을 때 이 1억으로 갭 3천짜리를 한 3개 정도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이 1억으로 괜찮은 애를 하나를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소치님들께서 저한테 좀 고민 같은 게 있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업로드하는 영상 하단에 그냥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모든 댓글을 가지고 모든 사연에 영상을 만들지 못하지만 저희 소치님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최대한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사연 남겨주신 분의 질문을 좀 읽어볼게요. 근데 이 질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충분히 요즘에 이런 고민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살이고 28살 때 3억 2천에 집을 사서 현재 1억 오른 상태입니다. 대출은 1억 7천 정도 껴 있습니다. 그 집을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씩 받고 있고 만기는 내년 10월입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더 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자금은 없는데 안전마진이 있는 검단 신도시에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분양 단지들을 보며 한번 이제 청약 신청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신용대출 2천을 더 받아서 이제 5천 정도 만들어가지고 계약금을 넣으려고 하니까 월세 만기가 돼서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태가 되면 어떨지 겁나서 못 넣기도 하고, 만약 당첨이 돼도 월세 낀 집을 팔면 기존 집을 싸게 팔아야 할 뿐 아니라 안 팔릴 수도 있으니 그것도 걱정입니다. 투자금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계약금을 한 5천만 원 모으기에는 시간이 또 3, 4년은 또 걸릴 텐데 그때까지 투자에 손을 떼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나 젊은 분들, 정말 뭐 20대, 30대인 분들은 투자금이 적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내가 모았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고 뭐 즐기는 인생을 살 때 나는 덜 쓰면서 열심히 돈을 모은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이미 또 집을 한 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집이 1억이나 올라줬잖아요. 우리가 1억을 모으려면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산에 투자를 해서 1억이 오르는 건 훨씬 더 빠릅니다. 특히 2030인 분들일수록 더더욱 빨리 돈을 모으고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분의 고민은 내가 투자를 해놓고 한 3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청약 신청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만약에 이분이 청약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인천 검단 신도시예요. 검단 신도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청약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검단 신도시에 청약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분양하는 단지들의 그 분양가가 얼마인지 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33평대를 많이 보긴 하잖아요. 33평을 이분이 만약에 한다 했을 때는 지금 분양가가,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단지들 보면 거의 5억이 넘었어요. 뭐 5억 3천에서 한 5억 5천 정도 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여기서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로 하니까 일단 5천이 넘어가요. 뭐 5,3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확장비를 더해야 됩니다. 요즘에 단지마다 다르지만 확장비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뭔가 옵션이 들어간다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죠. 그러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6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3천이니까 이 6천을 만들려고 하면 뭐 신용대출을 받든 아니면 돈을 더 모으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계약금 이 부분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한 5천, 6천 있으면 요거 분양 받겠네. 내가 가져가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양을 받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그 뒷단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걸 분양을 받았다 했을 때 처음에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가 판다, 전매 제한이 풀리고 중간에 판다 했을 때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양도세 너무 셉니다. 현재. 맞죠? 1년 이상 보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지방세 포함해서 66%. 근데 이걸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손피 같은 게 있잖아요. 손피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양도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 가져간다, 등기를 친다 했을 때는 잔금에 대한 부분, 그쵸? 그래서 이때 전세를 맞춰야 되는 부분. 그러면 전세 놓는다 했을 때는 전세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입주를 만약에 하신다 했을 때는 잔금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발생하고 잔금 대출을 받고도 모자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뒷단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봤을 때는 처음에 내가 요거 분양 받으면 뭐 5천 정도, 5천에서 6천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쫙 봤더니 아니구나. 훨씬 더 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나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여기에 대한 플랜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도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수적으로. 그러면 보통 분양가의 55%까지도 보지만 더 낮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물량이 갑자기 몰리면 전세를 그 잔금 시기에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있다. 그럼에도 저는 뭐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처럼 완전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호재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을 하실 때는요. 사실 저는 이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 잘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걸 분양권 상태에서 판다 했을 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때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잘 팔릴까에 대한 부분,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주택으로 바뀝니다. 주택으로 바뀌면 얘를 2년을 더 보유를 하면 얘가 일반 과세로 팔 수가 있죠. 요 패턴대로 가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변수가 있죠. 계약 갱신 청구권. 그러면 플러스 2년이 더 될 수 있죠. 상당히 길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분양을 받았다. 분양을 받고 준공이 될 때까지 보통 3년이에요. 여기서 등기를 치고 내가 2년을 더 보유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갱신을 쓴다. 2년이 더 추가되죠. 그렇게 되면 7년이죠. 7년. 와,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을 7년 정도 보유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실제 저도 뭐 미분양이나 아니면 뭐 초반 프리미엄을 주고 샀던 그런 애들을 쭉 끌고 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전세 주다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갱신권을 쓰더라고요. 아니면 갑자기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전세를 또 맞추면 또 거기서부터 플러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길어져요. 그래서 이 분양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 있구나. 그런 부분도 저는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길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만약 검단 같은 경우에 내가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애를 잘 분양받았다고 하면 이게 길어질수록 가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가치. 그쵸? 이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단 이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3천만 원을 가지고요. 그냥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3천, 사실 갭 3천이라고 하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돈이 뭐 거의 3천 정도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 취득세나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요. 3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수도권에 뭐 산다. 거의 불가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도권 외곽에서도 더 입지가 많이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괜찮은 곳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중소도시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중소도시로 가셔도 이 3천으로는요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너무 이 상품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구축이에요. 구축. 구축이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처음에 내가 봤는데 이 매매에서 전세를 뺀 돈이 3천이다. 아, 이거 가능하겠어 라고 접근을 했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요즘에 보통 이런 구축은요. 인테리어가 안 돼 있으면요. 안 들어와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요즘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 뭐 5천 정도도 얘기해요. 올 리모델링 한다 했을 때. 일단 손은 좀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돈이 추가가 더 될 수 있는 거죠. 3천에서.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하셔야 돼요. 3천을 기축을 산다 했을 때는 일단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천으로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 3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시드를 더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시드를 키울 때는 내가 좀 더 빠르게 이걸 키우고 싶다 했을 때는 사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내가 뭐 마이너스 대출이든 신용 대출, 이자만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 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할 때 제가 시드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대출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는 시드머니 모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소비를 줄이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모아서 일단 중요한 건 얘를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얘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최소 저는 1억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1억. 이 1억은 돼야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1억이 생겼다 했을 때 이 1억으로 갭 3천짜리를 한 3개 정도 나눠서 하는 게 좋은지, 이 1억으로 그래도 괜찮은 애를 하나를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1억으로 하나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최대한 그 상품성을 우리가 괜찮은 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천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품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오늘 이분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1억을 만들라 했잖아요. 1억을 만드는 동안 일단은 병행해야 되는 건 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투자처. 근데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특히나 지금 서울과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가의 상승보다 지금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 전세 매물이 계속 소진이 되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정말 빨리빨리 소진되고 있고요. 전세가의 상승이 빠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나중에 이 전세가가 이게 되게 올라가면요. 매매가는 조금 정체되었다 하더라도 얘를 계속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시켜서 결국에는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매매가가 정체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전세가에 내가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사겠네? 매매할 수 있겠네?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갭이 지금 계속 따라 붙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1억으로 안 되는 애들이요. 나중에 1억으로 가능하게 되죠. 분명히 또 그렇게 됩니다. 특히 지금 서울 수도권이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나 어디 하지? 지금 당장은 1억으로 안 되더라도 지금 2억 정도 든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애들을 관심 단주를 추려놔야 돼요. 나중에 애들이 갭이 1억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저는 지금 돈을 모으면서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중소도시 중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 전세가 상승이 정말 두드러진 애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살펴보시면요. 이 전세 매물 소진이 엄청 빨라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특히 이런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 전세가율이 높아요.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더 갭이 줄겠죠. 이런 곳들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 수도권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가 상승이 빠르고 여기가 미분양이 확실히 없고 입주 물량도 향후에 없다. 이런 애들, 그리고 특히 청약 경쟁률이 되게 잘 나와. 이런 지역들 해당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천만 원으로 지금 투자를 할지 뭐 분양을 받을지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요. 이 3천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양을 받는다 하잖아요. 계약금이 전부가 아니다. 이 분양가에 대한 계약금에 확장비에 대한 계약금, 옵션
옵션에 대한 계약금 모두 합쳐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언제 팔지에 대한 부분까지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팔 때는 양도세율이 너무 크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보유를 한다 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 갱신권 때문에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중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이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갭으로 정말 3천만 원 정도로 산다 했을 때는 정말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3천에다가 더 시드를 모으든지 레버리지를 좀 활용해서 최소한 1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억을 만들어서 지금 전세가 흐름이 되게 빠른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보면서 최대한 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단지를 미리 추려놓고 생겼을 때 그런 곳들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이신데 이렇게 미리 투자하셨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